아까 오후에 우리가 이제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대해서 열심히 많이 얘기를 했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입자의 개수가 많아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상당히 허탈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우주에 있는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하는 건데, 에너지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이 보통 열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 원자나 분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원자나 분자의 에너지가 골고루 나누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걸 열 에너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골고루 분포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에 이제 균일하게 있다는 얘기고, 그건 이제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기체 입자들이 예를 들면 상자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가 어느 한 곳에만 몰려 있는 것보다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엔트로피가 더 큰 것이고, 따라서 에너지가 여러 형태가 있긴 하지만 에너지가 어느 한 곳에 몰려 있기보다는 골고루 퍼져 있는, 즉 열 에너지의 형태로 있는 것이 엔트로피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열 에너지로 자꾸 에너지가 바뀌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에너지의 그 속성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수한 열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몽땅 다른 에너지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찬물과 더운 물을 섞어가지고 미지근한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미지근한 물이 다시 찬물과 더운 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 질문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지만, 우주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우주의 열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열사는 히트 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단 말이죠.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점점 무질서해지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는 거냐?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뭐 증가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감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찬물과 더운 물을 섞어놓은 그 중간의 온도로 미지근한 물이 되고 이러는 것처럼 이제 모든 그 물체의 온도가 점점 같아지게 되겠죠. 서로 다른 온도가 있으면 그것이 합쳐졌을 때 이제 같은 온도로 맞춰지게 되고, 이래서 그 물질들이 온도가 전부 다 같아지면 에너지가 이동을 안 하겠죠. 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에너지가 뭐 전달이 돼야 온도가 올라가고 뭐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데, 다 온도가 똑같으니까 더 이상 에너지도 이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형 상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쪽으로 점점 우주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걸 상상할 수가 있냐면, 우주가 전부 다 그냥 모든 것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 있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우주를 보면 뭐 은하도 있고, 뭐 은하 안에 별도 있고, 지금 뭐 지구도 있고, 사람 같은 생물체도 있고, 막 온갖 것들이 막 살고 있고 막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다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죽고, 지구도 사라지고, 뭐 은하도 사라지고, 뭐 다 그런 아주 재미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우주가 되어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19세기 말, 그러니까 이 연력학 엔트로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사람들이 제대로 알게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19세기 말이면 이제 말하자면 그 세기가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1000년이 변하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을 했겠죠.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숫자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당시 그 사회 상황이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우울한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 언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막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걸 지금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적어도 뭐 수십억 년 이 안쪽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 뭐 이런 걸 전혀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미래가 이렇다는 거를 알게 되면 그럼 막 이제 왜 사나, 뭐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나, 모든 게 다 사라질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지속되는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이 별도, 태양도 별이잖아요. 별도 수명이 있어요. 이게 태양이 영원히 막 그 밝게 빛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이제 그 자기 에너지를 다 바깥으로 내보내면 사실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엔트로피가 바깥으로 배출돼 가지고 균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리면 태양도 죽어요. 더 이상 빛도 안 내보내고 이제 그러면 지구도 자연스럽게 거기 사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도 다 사라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근데 이런 거는 뭐 수십억 년 이후에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얘기를 조금 해보면 냉장고는 사실은 엔트로피 증가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냉장고의 내부는 차가워지죠. 그러니까 바깥이 막 온도가 높더라도 내부가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거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정반대잖아요. 아까는 찬물, 더운 물 섞어 놓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고 그게 두 개가 갈라지는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냉장고는 점점점 안쪽에 물체를 넣어두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사실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제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다 헛소리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냉장고를 갖다 세워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물체가 저절로 막 온도가 내려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냉장고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에 꽂아가지고 냉장고를 가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시 말하면 그 에너지를 냉장고 안으로 들여보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전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그럼 내부의 엔트로피는 감소를 시켜요, 냉장고가. 그건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러는 과정에서 냉장고 외부의 엔트로피가 더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냉장고 내부에서 줄어든 그 엔트로피하고 냉장고 바깥에서 늘어난 엔트로피하고 이게 두 개를 다 같이 계산을 해놓고 보면 엔트로피가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림으로 보면 냉장고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물질 뭐 이제 음식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차가워지면 이 안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그게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외부의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하면 여기서 사실은 냉장고에서 열이 나죠. 냉장고 근처에 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방 안에 다른 곳보다 온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내부를 차갑게 하는 대신에 사실은 외부를 좀 덥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집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냉장고를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를 들어 여름철에 덥다고 냉장고 문을 막 열어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거기 나오는 찬바람을 맞고 이러고 있으면 냉장고를 그냥 꺼놓는 것만 못하는 거죠. 그냥 냉장고 꺼놓고 있으면 엔트로피가 그나마 뭐 잘 유지가 되던 것이 냉장고를 켜가지고 막 모터도 돌리고 이러면 거기서 막 열이 나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겉보기에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항상 늘어나게 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명체는 이런 연력학 법칙의 뭐 예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학에 그렇게 그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일부 단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생명체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학의 예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과학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느냐? 그럼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원자로 돼 있단 말이죠. 사람도. 그래서 사실은 그 원자를 놓고 보면 원자들이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막 이 공간에 막 퍼져 있는 것보다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훨씬 엔트로피가 적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막 흩어져 있는 것보다 이건 사람이 생겨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제 기능을 하고 있고 하는 거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사실은 원자의 엔트로피가 더 적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면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그 원자들을 흡수해가지고 그 아기의 그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점점 커지면 엔트로피가 점점 감소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본래 바깥에 흩어져 있던 그 무질서한 것들을 같이 모아놓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른이 이렇게 딱 되면 일정 뭐 한 수십 년 정도는 일정 수준에서 엔트로피가 그대로 유지되죠. 거의 뭐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무슨 신의 섭리가 대단하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냉장고처럼 가만히 있으면 죽죠. 냉장고 가만히 있으면 안이 더워지는 것처럼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살잖아요. 먹는다는 게 뭐 하는 거냐? 그럼 냉장고에 그 전기 에너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음식물을 흡수해가지고 그 음식물을 분해하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일정하게 엔트로피를 유지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그럼 먹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배설물을 배출하잖아요. 땀으로도 나가고 뭐 오줌으로도 나가고 뭐 아무튼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람 몸의 엔트로피하고 사실은 전체 엔트로피를 다 더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떤 일부분만 보면 엔트로피가 줄어들거나 혹은 그냥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 주변 환경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면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흩어지기 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영어로 디스패티브 시스템을 이제 순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서 흩어진다는 건 뭐가 흩어진다는 거냐? 그러면 외부로 이렇게 배설물 같은 걸로 이렇게 바깥으로 열을 내보내고 뭐 이렇게 땀도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엔트로피를 밖으로 배출하는 거다 이거죠. 흩어지게 만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이걸 흩어지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외부로 엔트로피를 배출하면서 내부는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뭐 감소시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생명체가 이제 이런 흩어지기라고 부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생명체는 뭐 그러니까 뭐 냉장고는 사람이 이렇게 코드를 꽂아야 되는 거지만 생명체는 스스로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흩어지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기의 엔트로피는 사실은 이제 아기 엔트로피는 늘어나죠.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 있잖아요. 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뭐 다른 형태로 존재하던 이런 원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은 아니고 딴 것들이 뭔가 있겠죠. 원자들이 잔뜩 있는데 이걸 얘가 먹잖아요. 먹으면 아기가 이제 몸이 커지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여기 이 안으로 흡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하고 이 엔트로피하고 더한 거하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의 엔트로피하고만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쪽 엔트로피가 더 큰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무질서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엔트로피가 더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기가 그냥 저절로 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무럭무럭 자라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까지 이 엔트로피하고 이 엔트로피를 다 합쳐보면 결국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 예, 온도가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엔트로피가 작다고 그냥 보통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가 낮으면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얼어붙으면 안 움직이죠. 꼼짝도 않고. 그러니까 꼼짝도 않고 안 움직이니까 걔는 사실은 그 점점 그 무질서도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질서가 잡혀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가 완전히 절대 영도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내려가면 절대 영도가 되면 이제 엔트로피가 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아까 그냥 말로만 보여주기만 하고 지나갔던 그 엔트로피 그러니까 그 연력학 제 3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냥 엔트로피가 줄어든다라고 여러분들은 대강 생각해도 돼요. 혹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열 에너지가 열이 점점 줄어들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잘 그다음에 뭐 지구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잘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여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엔트로피가 작아요.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결과적으로 없어지죠.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홀이 있다 그러면 블랙홀이 점점점 커져요. 모든 걸 다 빨아들여 가지고. 블랙홀이 사실은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예요. 에너지가 높아져서 엔트로피가 올라가는 거냐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그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죠. 가지수, 확률. 그것이 이제 커지면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건데,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너지가 높아지면 다양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커지면 엔트로피가 올라가요, 보통.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엔트로피하고는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커지면 엔트로피도 올라가죠. 근데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엔트로피가 막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하고 막 퍼져 있는 거하고도 사실 에너지는 같은데 엔트로피는 퍼져 있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엔트로피하고 에너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보통 상황에서 뭐 온도가 뭐 이렇게 유지가 되고 막 이러한 보통 상황에서는 에너지하고 엔트로피하고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 생각하려면 에너지가 크면 막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사방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대강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스템이 예를 들어 상자 안에 갇혀 있다. 뭐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엔트로피에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게 막 공간이 무한히 커가지고 아무데나 막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도 사실은 어떤 제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와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이런 엔트로피 뭐 이런 거 연력학 제2법칙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기관은 무슨 심형래에 연구 없다 연구기관이 아니고요. 영구적이다 뭐 이런 뜻에서 그러니까 연구기관인데, 이 연구기관은 뭐냐면 영원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를 연구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구기관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1종과 2종이 있어요. 1종은 뭐냐면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만히 그 기계를 놔두면 그 기계가 스스로 에너지를 막 그러니까 창조를 해내는 거죠. 그다음에 2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없는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건 아닌데 열 에너지를 쓸모 있는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걸 2종 연구기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1종, 2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1종 연구기관은 아까 그 얘기한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그런 연구기관이죠. 그래서 이걸 1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새로 에너지가 생겨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2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쓸모 있는 다른 에너지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면 그럼 이제 엔트로피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에너지가 엔트로피가 제일 큰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불가능하다 이거죠.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연력학 법칙들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부터 저절로 작동하는 그런 어떤 기관, 장치를 만들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노력을 했고, 지금 이 현대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몇 년 전에 내가 이거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수강생 하나가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학기 말쯤에 뭐 그 학생하고 아빠하고 집에서 이제 뭐 과일을 먹고 있었대요. 학생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부녀간에 이렇게 막 정답게 얘기를 하다가 딸이 아빠한테 물은 거죠. 아빠는 지금 만약에 할 일이 없으시다면, 그러니까 뭐 이제 돈 벌고 뭐 이런 거 걱정 없으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연구기나 만들어 볼까 한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연구기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대학원생 시절에 어떤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 방에 먼저 갔다가 이제 쇠자를 맞아가지고 학생들 방에 이렇게 온 걸 텐데 틀림없이. 근데 이제 나는 그때 대학원 막 들어간, 그러니까 그 신입생 같은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배들도 막 있었죠. 근데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찾아왔어요. 뭐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뭐 그러니까 무슨 펌프 기술자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분이 자기가 펌프를 새로 하나 개발을 했는데 좀 잘 돌아가는지 보시라고. 봤더니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설명을 해줬죠. 겨우 한 1시간쯤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돌려보냈어요. 해결이 됐구나 그랬는데 일주일 있다가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바꿨는데 바꿔봐야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을 한 서너 번쯤 한 다음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게 됐죠. 저는 더 이상 그 아저씨 설득하는 걸 포기했고, 그 아저씨는 얘는 뭘 못 알아듣는 애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4, 5년쯤 된 것 같은데 4, 5년 전에 내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누군가가 글을 썼어요. 그게 무슨 이제 공기 엔진을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것도 연구기관이에요. 그거 이종 연구기관이었는데, 그래서 거기다 내가 답글을 달았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딴 일 하세요. 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막 또 뭐 그게 아니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또 막 글이 달려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해봐야 시간 낭비고 뭐 어쩌고 이제 계속 뭐 한 댓글을 서너 번 달아줬는데 그거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는데 한 1년쯤인가 있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학생이래요. 무슨 카페 무슨 뭐 과학 동아리 같은 거 운영하는 학생이라는데, 읽어보니까 그 아저씨, 내 게시판에다 글을 썼던 그 아저씨가 내 게시판을 인용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모 대학 교수님 게시판에 지금 이런 연구기관이 소개가 돼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걸 말하자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뭐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러면서 모 교수도 인증한 무슨 그래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악용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조치를 취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그러니까 싹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 찾아오신 분은 이러이러해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틀린 거니까 속지 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이미 회사를 차리고 막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나 봐요. 그 비서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게시판에 그런 식으로 글을 써놔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빨리 없애시라고 뭐 그래갖고 뭐 잘못하면 고소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뭐 온갖 곳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 아직도 그런 일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확신하고 막 계속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한 3, 4년 됐나? 서울시에서 무슨 상도 받았어요. 그 연구기관 연구하는 사람이 지하철에 무슨 장치를 해가지고 뭐 거기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당하고 뭐 언론도 당하고 그래요. 다 몰라가지고, 과학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보여주면, 몇 년 된 건데 이거 뭐 그냥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찾아가지고 그냥 안 고치고 쓰고 있는 건데, 그 사이도 뭐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여기 뭐 제목부터 보면 이거 틀린 얘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초효율 모터를 개발한 아마추어 발명가 누구누구 씨 해가지고 투입한 전기의 200%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기사로 이렇게 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이 이런 수준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또 이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나라 과학이 어느 수준인가, 뭐 언론들이 과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어느 수준인가 보면 제목을 보면 딱 틀렸다는 게 보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충격. 무슨 노벨상 영순위, 뭐 모든 과학 언어를 수로 통일해서 바벨탑 이전의 세계를 복원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톱 기사로 실어주는 이런 게 우리나라 언론사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뭐 신문 기사에 뭐가 실렸다고 해서 그걸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신문들은 다 이런 수준이에요. 꼭 과학만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뭐 그 수준이겠죠.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 정부에서도 여기 혹해가지고 넘어간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 만나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약간 바꿔서 혼돈 이론, 케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건 이제 그 영화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특히 뭐 나비 효과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죠. 이 영화로 인해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제 물리학 용어를 넘어서서 그냥 텔레비전에서 아무 때나 막 나오는 이제 그런 용어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혼돈 이론을 거의 맨 처음 영화에 써먹은 건 이 쥬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그 아주 오래된 고전, 여러분들이 아마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공룡 영화죠. 이 쥬라기 공원은 이제 본래 소설인데 소설에 이제 소설 영화한 건데 그 소설이든 영화든 아무튼 거기 보면 이제 수학자 한 명이 등장해요. 좀 이상한 수학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막 헛소리를 해요. 뭐 혼돈 이론이 어떻고 뭐 이래서 뭐가 어쩌고 뭐 이건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 좀 지나가면서 이제 결국 죽는데 주인공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의 다방면에 혼돈 이론이 사용되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 이제 이런 거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주사위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이걸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앵그리버드 같은 건 뭐 그냥 잘 조절을 하면 우리가 결과를 잘 맞출 수 있는데 주사위나 동전 같은 건 아무리 잘 던지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죠. 아주 약간만 어긋나도 이게 완전 엉뚱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 조건이 살짝만 바뀌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조건에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제 사다리 타기 같은 것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다리 타기를 여러분들이 할 때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몇 개 그냥 맘대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몇 개만 그려도 이 뭐가 나올지 잘 안 되죠. 잘 모르죠. 여기 선을 하나만 더 그리면 막 엉뚱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내가 골랐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바로 붙어 있었는데 이 결과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아주 약간의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이런 예들이 아주 많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30초쯤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자명종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해놓고 잤는데 좀 개운을 피우다가 30초쯤 뭐 침대에 더 누워 있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이거 30초 늦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버스를 놓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막 뛰어갔는데 버스가 앞에서 붕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또 알고 봤더니 그 버스가 나중에 봤더니 사고가 났더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그 버스가 예를 들어 다리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뭐 많이 죽었다. 뭐 이러면 사실은 30초 늦게 잔 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많이 그러니까 엄청난 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들이 아주 많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포켓볼 같은 당구를 해본 사람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겉보기보다 상당히 어렵죠. 아주 약간만 잘못 맞아도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당구공 같은 경우도 초기 조건에 민감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실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당구공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각도를 아주 약간만 어긋나게 쳐도 이게 이런 식으로 점선을 따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초기 조건에 민감한 사례가 사실은 나중에 보게 될 이제 혼돈 이론이나 뭐 이런 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빵반죽 변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건 학술 용어예요. 영어로 하면 베이커스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냥 그걸 번역한 거죠. 근데 베이커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뭔가 굉장히 그럴듯한 용어처럼 보이는데 빵반죽 변환은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내 생각에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이 베이커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볼 때 우리가 빵반죽 변환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간에 이 빵 반죽 변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빵을 반죽할 때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밀가루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일단 쭉 잡아 늘리죠. 잡아 늘려가지고 반으로 접잖아요. 접은 다음에 이걸 또 이렇게 이런 짓을 되풀이하는 거죠. 또 잡아 늘리고 접고 잡아 늘리고 접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색깔이 있는 데들이 이렇게 이제 조각조각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반죽을 하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점들이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반죽하는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냥 한 곳에만 뭐 이렇게 적당히 집어넣고 막 반죽하다 보면 다 골고루 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반죽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점하고 여기를 거의 붙어 있는 이런 그 점 두 개의 점이 있으면 나중에 가면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있고 하나는 여기가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초기 조건에 이것도 초기 조건에 민감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빵 반죽 변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어떤 걱정을 또 한 사람들이 있냐면 태양계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태양을 잘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케플러의 법칙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뭐 타운 궤도를 따라서 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도는 거는 뭐 도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도는 거는 뉴턴의 법칙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근데 언제만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언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우주에 태양하고 지구 이 두 개만 있고 딴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타원 궤도를 도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여기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바깥에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뭐 이렇게 태양계에 다른 행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여기 지구하고 여기 있는 이 화성하고도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죠. 중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애들 때문에 이 지구가 정확하게 타원 궤도를 돌지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십 년 동안은 이게 안정적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000년, 10,000년 이렇게 지났을 때 이게 이 얘네들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이 점점 막 영향이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지구가 그 태양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예를 들면 완전히 도는 게 막 달라져서 막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돌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걱정을 하기로 한다면. 그래서 이제 바로 태양계가 안전할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태양계가 그 행성들이 여러 개가 있고 막 그런데 걔네들이 도는 궤도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같은 궤도를 돌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스웨덴 왕이 걱정을 했어요. 왜 왕이 이런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왕은 이제 옛날 중국 고사회가 뭐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는 그런 뭐 청년 얘기처럼 이제 이 왕도 온갖 걱정을 다 했는지 태양계가 안전한가 이런 걸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왕의 회갑 기념 문제로 이걸 해결해주는 과학자한테 상금을 내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이제 포안카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이 사람이 이제 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근데 이 문제를 완전히 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분야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해서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비선형 동력학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분야로 이제 거대한 분야로 이렇게 커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의 업적이 커서 스웨덴 왕이 이 사람한테 상금을 줬다고 그래요. 이제 포안카레는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포안카레가 그 철학자이기도 해서 이제 워낙 그 좋은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이제 그 중에서 그럴듯한 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소개를 해주자면 과학자는 과학이 유용하기 때문에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는 그 과학을 연구하는 도중 그 자연에서 이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럼 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냐면 그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거죠. 만약에 자연이 아름답지 않다면 그건 알 가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자연이 알 가치가 없다면 인생도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태양계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행성들은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결론이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 다른 결론도 있어요. 이제 행성은 아니지만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소행성은 뭐냐면 태양계 그러니까 행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성, 금성, 뭐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뭐 천왕성, 형왕성 이런 거 말고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행성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의 그 행성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작은 소행성들 그러니까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이에요. 걔네들이 여기에 막 많이 모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얘네를 우리가 소행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소행성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얘네들은 이 주변 다른 행성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얘네들이 여기를 돌다가 궤도를 이탈해요. 진짜로. 이탈해가지고 얘가 때때로 지구로도 와요. 이게 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요. 이런 일이.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지구로 오면 그게 이제 때때로는 운석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작은 애들이 이렇게 오면 이제 그 작은 애들이 오면 이제 공기 중에 오다가 뭐 다 타버리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운이 나빠가지고 여기서 큰 소행성이 좀 이탈을 해서 지구하고 정면 충돌을 하면, 그러니까 와가지고 공기를 통과하는 도중에 타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큰 놈이 와가지고 지구하고 충돌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구에 있는 생물체가 멸종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6천만 년쯤 전에 지구에 굉장히 큰 운석이 충돌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기가 뿌옇게 말하자면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뭐 지구의 모든 환경이 변한 거죠. 그게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충돌한 그곳만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공기가 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모든 곳을 다 덮고 이래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이 영향을 받아서 그때 이 운석 충돌 때문에 이제 공룡이 멸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몇 억 년 전 이때 지구를 재배했던 공룡은 다 어디로 갔느냐? 저절로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운석 충돌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서 죽은 거예요. 공룡들이 멸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단순히 그냥 그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정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것들이 있죠.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미 딥 임팩트니 무슨 아마겟돈이니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다 이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것을 소재로 이렇게 이제 만든 영화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어떤 과학자 그룹 집단은 미국에서 이 소행성들을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꽤 위험하고 뭐 이런 것들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 추적에 의하면 지금부터 한 30년쯤 후에 30년이 아니라 이미 이제 25년쯤 후에 여기 2035년이라고 돼 있죠. 25년쯤 후에 그 꽤 큰 소행성이 지구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10% 20% 이런 가능성은 아니고요. 뭐 1억 분의 1 뭐 이런 수준의 아주 작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긴 하지만 이게 아무튼 실제로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실현이 되면 그냥 그 순간 그러니까 인류는 끝나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레이저포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 소행성이 지구로 가까이 오면 레이저포를 쏴가지고 얘들을 산산조각을 내자. 뭐 이런 프로젝트도 뭐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행성이 자기가 궤도를 잘 돌던 애들이 갑자기 궤도를 이탈하고 하는 것들로 사실은 초기 조건에 민감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잘 돌던 애가 아주 약간만 바깥에서 영향을 줬더니 이게 뭐 궤도를 이탈하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본격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고등학교 때 무슨 사회 시간이나 이런 때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멜더스의 인구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멜더스의 인구론은 뭐냐면 이제 이게 1798년에 이 사람이 쓴 논문인데요. 이게 실제 논문 표지예요.
근데 이제 이 인구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이제 그 출산율이 일정하다고 하면 그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여기 기하급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계속 매년 예를 들어서 뭐 3%씩 인구가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늘어나는 비율이 정해져 있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인구가 있고 내년 인구는 3%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 R은 이제 1.0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몇 번 계속 되면 그럼 이제 해가 감에 따라서 곱하기 1.03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R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곱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수로 이렇게 수학에서 배우는 그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속도가 빨라요. 증가하는 속도가.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서 이렇게 이자를 받을 때 뭐 복리, 단리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면 굉장히 돈이 빨리 불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게 사실은 복리에 해당돼요. 복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리 불어나면 지금은 식량이 좀 남아돌지 몰라도 얼마 지나가면 식량이 모자라서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멜더스의 인구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율이 2%라고 하면 100년 후에는 인구가 그 지금의 7배가 돼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이 갈수록 점점 이게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이게 점점 경사가 급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년 후에 보면 이게 한 7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식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에서 이렇게 농사 지어 가지고 뭐 곡식 이렇게 우리가 수확하고 하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농사 짓는 기술이 발전하고 뭐 비료가 좋아지고 그래봐야 땅덩어리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게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매년 같은 비율로 증가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식량이 좀 남아돈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결국 언젠가는 조만간 이 인구 증가하는 것이 식량 증가를 따라잡을 것이다. 여기에 가면 이제 식량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식량이 모자라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멜더스는 이런 거를 경고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감안을 해보면 사실은 인류가 매년 이렇게 같은 인구 증가율로 이렇게 증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 지구적으로는 뭐 출산율을 조절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애를 낳자고 막 장려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전체 지구로 따지면 아직도 뭐 저기 딴 나라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애를 워낙 많이 낳기 때문에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으면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는 불가능하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 멜더스의 그 식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면 너무나 사람이 많으면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 해에는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정한 식을 사람들이 보통 로지스틱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방정식은 보통 이렇게 써요. 이게 뭐 수식이 나왔으니까 막 겁이 덜컥 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특별히 이 식을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아까 그 식 갖고 비교를 하자면 여기 괄호 쳐놓은 거 요거만 없으면 아까 그 멜더스의 인구에 나와 있는 그 식이에요. 이건. 근데 요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구에 살 수 있는 최대 인구에 대한 비율인데 이게 n이 커지면 이게 1보다 작은 숫자여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살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뭐 인류가 예를 들면 1000억이다. 1000억 명이 지구에 최대한 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60억, 70억 막 이렇게 사니까 이 1000억에 비해서 60억, 70억은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류가 막 불어나가지고 500억이 되고 막 이러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인류가 어떤 순간에 1000억이 됐다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그럼 그 다음에는 1000억이면 이게 이제 1인 거거든요. 1. 그럼 그 다음에는 인류가 모두 죽어야 돼요. 하나도 안 남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1000억이 그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류가 늘어나는데 이게 너무나 인류가 처음에 많이 시작하면 오히려 그 다음에는 인류가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거죠, 인구가. 근데 이걸 이제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잘 실감이 안 되죠.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어디에서 더 잘 적용이 될 거냐면 이제 미생물들, 세균 뭐 이런 거에 이제 잘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R 값에 따라서 인구가 혹은 이제 세균으로 치면 세균의 그 마리 수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R이 0.8이다.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다 그러면 그 다음엔 해가 갈수록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1이면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 거고 1보다 크면 증가가 되는 거고 작으면 감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0.8이다 그러면 숫자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초기 인구가 0.4 그러니까 그 비율이 0.4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0.192, 124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어들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R이 2.5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 늘어나긴 할 텐데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값으로 이제 최대값으로 갔다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이제 많아지면 이제 굶어 죽고 이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별로 재미없는 식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놀라운 현상을 보이게 돼요. 여기 이 R 값이 2.5보다 조금 더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왜 안 가나? R이 더 커졌을 때 그러니까 이건 인구 증가율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매년 무슨 200%씩 막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비현실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균이라고 바꿔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어떤 한 값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처음에 세균이 없었어요. 적으니까 이제 먹을 게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몽땅 먹어치우고 번식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번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늘어났어요. 근데 엄청나게 늘어놓고 봤더니 걔네들이 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많은 애들이 굶어 죽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뚝 떨어져요. 그럼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먹을 것이 남아들면 또 걔네들이 왕창 먹어가지고 왕창 불어나고 또 다시 줄어들고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구 증가율이 워낙 급격하면 순식간에 많이 불어나고 많이 줄어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까 그게 너무 크지 않으면 이렇게 어떤 한 값으로 일정하게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걸 조절하는 건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걸 내가 크게 키우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해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걸 내가 더 키우면 그럼 이게 훨씬 더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는 이제 보면 커지고 작아지고도 약간 높은 부분이 있고 약간 낮은 부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개의 값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R 값을 조절하면서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사람들이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한 값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두 값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네 값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너무나 막 더 커져 버리면 이게 아무 값이나 다 막 제멋대로 이렇게 아무 값이나 다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질서한 이런 양상을 보인다. 이런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케이아틱하다, 혼돈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이제 여기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왕창 먹었다가 그다음에 팍 줄었다가 그다음에 조금만 늘었다가 다시 뭐 조금만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보면 규칙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어느 때는 약간만 변하고 어느 때는 왕창 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R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연구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모양이 제각각 다르더라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맨 마지막 부분 여기에요. 이게 보면 결과가 막 불규칙하게 아무런 규칙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당시에 이제 이런 것이 처음 연구된 1970년대 이제 물리학이 아니라 생태학에서 논쟁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당시에 생태학에서는 어떤 논쟁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생물체의 수가 어떤 식으로 변할까에 대해서 이제 두 학파로 나눠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물체의 개체 수는 조금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규칙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간단한 규칙의 그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그 생물의 개체 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반면에 생물의 개체 수는 워낙 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받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불규칙하게 변화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열심히 싸웠는데,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서로 이렇게 반대로 갈려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사실은 방금 여기서 우리가 본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살펴보면 사실은 제3의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결정론적인 이런 모델에 의해서도 결과가 아주 불규칙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복잡한, 그러니까 해마다 달라지는 이런 개체 수가 보면 이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식을 만드는 그 본래 기본 방정식은, 기본 식은 이런 식 굉장히 간단한 식이거든요. 한 줄짜리 그냥 중학교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 포물선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규칙이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복잡한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돈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제3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거를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이제 뭐 지금 겨울이 가까웠으니까 독감이 유행하는 시절이 됐는데, 독감 보통 뭐 예방접종, 예방주사 맞으라고 하잖아요. 이제 주사 맞는 게 싫어가지고 뭐 피해 다니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무슨 신종 플루라느니 무슨 사스라느니 해가지고 무슨 새로운 전염병이 막 유행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놔두면 정말로 전염병이 막 퍼지고, 근데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가지고 이제 그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다시 막 환자가 늘어나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멋대로 막 변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예방 접종이 실패한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이런 혼돈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시스템 자체의 속성이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결론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워낙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 증가율을 변화시켜가면서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제 그 결과가 이거예요. 뭐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한 그림처럼 보이는데, 이런 거 그림 한 번쯤 본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딴 데서.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기 이쪽이 R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써 있는 이 숫자는 뭐냐면, 밑에 써 있는 숫자는 아까 그 이 R 값이고, 그거에 따라서 얘를 쭉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요 값이 아까 이렇게 한 값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값으로 이렇게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한참 놔두면 그때 그 값이에요. 그 다음에 R을 좀 더 키우면 두 값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R을 좀 키우면 여기를 이렇게 이어보면 2점과 2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그래프로 치자면 여기서는 얘네들이 올라가다가 이 두 개의 점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2점과 2점 사이를.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지면 여기는 이제 4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R이 조금 계속 커지면 4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제 8개가 되거든요. 여기가 만나는 곳이 8개로 나눠졌다가,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R이 조금 더 커지면 어떤 순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불규칙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데는 여기 만나는 점이 무한히 많아요. 뭐 10개, 뭐 16개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은 만나는 점들을 세보면 무한히 많은 점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한 점으로 갔다가 두 점으로 갈라지고 또는 두 점에서 이렇게 네 점으로 갈라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이걸 바이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의미인데 이런 바이퍼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그림을 바이퍼케이션 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R이 이거보다 작을 때는 그럴 때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값들이 이제 제한적이죠. 몇 개 안 되는 값들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질서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 오른쪽은 그러니까 R이 더 큰 쪽은 아무 값이나 막 와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혼돈스러운 상태다, 케이어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해 주는 바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 그런 규칙, 굉장히 간단한 방정식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에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중에 나오는 결과는 이렇게 엄청나게 불규칙하고 혼돈스러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쪽을 오른쪽을 보면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다 이렇게 막 아무 값이나 왔다 갔다 하는 혼돈스러운 상태가 있는데 여기 뭐 가운데가 좀 비어 있어요. 여기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는 세 군데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나죠. 그래서 여기가 좀 이상한데 여기를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확대한 거예요. 확대를 하면 아까 그 텅 빈 공간이 여기예요. 텅 빈 공간이 여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태인데 그 사이사이에 간간이 질서가 잡혀 있는 것도 보이더라. 혼돈스럽다가 갑자기 질서가 생기는 것도 있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난다. 혼돈에서 생겨난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이제 혼돈스러워질 때 그때 그 양태를 보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표시해놓은 여기 요 한 부분이 아까 처음 요 전체의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전체의 모습이 여기에 축소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유사성이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보면 약간씩 비어 있죠. 여기도 사실은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여기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얘를 또 확대를 하면 얘가 이 작은 것이 안에 또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또 거기를 또 확대해서 보면 또 그 모습이 다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보통 사람의 이렇게 벼룩이 한 마리 살고 있는데 벼룩 위에 다시 벼룩이 있고 그 벼룩에 다시 조그만 벼룩이 있고 막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유사성이 있는 거 이런 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프랙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프랙탈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프랙탈이 본래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여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자기 모습 전체의 모습이 그 안에서 계속 반복돼 있을 때 그런 걸 우리가 프랙탈이라고 불러요. 이런 프랙탈 구조를 사실은 맨 처음에 누가 발견했냐면 로렌츠라고 하는 그 기상물리학자가 발견했는데 1961년에. 그러니까 1961년이면 지금 우리야 뭐 PC 컴퓨터 열심히 쓰고 있고 막 그 휴대폰도 뭐 거의 컴퓨터 기능이 있고 그런데 1961년이면 컴퓨터가 거의 뭐 발전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보다 오히려 느리고 뭐 그런 수준인데 아무튼 이제 그 옛날 초기에 50년 전에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써서 일기예보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원대한 포부를 안고 뭐 이렇게 기상 현상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컴퓨터로. 뭐 우리나라 기상청은 뭐 아직도 컴퓨터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더 큰 거 사달라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일기예보가 안 맞아요. 막 이러는데 아무튼 50년 전에 이 사람은 이제 용감하게 그 탁상 컴퓨터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일기예보를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처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온도가 약간만 달라져도 오늘 그 일기예보가 만약 천양지차가 나더라 이런 걸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바로 초기조건에 민감한 그런 예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실제 그 사람이 이제 시뮬레이션한 그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온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 뭐 거의 차이도 안 나는 이런 온도로 해서 출발했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막 잘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순간에 이게 막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주 약간의 차이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완전히 엉뚱한 그 기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예를 이거 여기는 굉장히 춥고 여기는 굉장히 덥잖아요. 막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걸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 내부에 나중에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프랙탈 구조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50년 전에 그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일계보 열심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로 막 뭐 열심히 돌리고 하긴 하지만 그래봐야 그 본래 날씨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초기 조건에 엄청나게 민감한 그런 대표적인 시스템이어서 근본적으로 그 미래의 날씨를 잘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지금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른 엄청나게 빠른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돌려도 그 정확도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5% 증가하고 뭐 이런 수준인 거지 획기적으로 막 나아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게 본래 기상 현상이 본래 그런 거예요. 속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름철에 그냥 날씨가 맑을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걸어갔다가 폭우를 맞았다. 이럴 때 이제 도대체 기상청 놈들은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투덜거리지 말라 이거죠. 본래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이제 처음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5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기상 현상이 그 초기 조건에 따라 급격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나비 한 마리가 펄럭하면 그럼 그 나비의 날갯짓이 없었을 때 그때 지구 반대쪽의 그 날씨하고 그 나비 날개에 의해서 공기가 약간 바뀌고 공기가 바뀐 것이 그 지구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막 폭풍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원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이제 나비 효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비 효과가 지금은 텔레비전 무슨 뭐 개그 프로그램이니 뭐 이런데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순간의 선택을 다르게 했더니 미래가 뭐 완전히 달라졌더라 이런 거 할 때 나비 효과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프랙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가 처음으로 연구를 했냐면 이 만델브로트라고 하는 이 수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폴란드 출신의 프랑스 수학자인데요. 이 폴란드계이고 프랑스 수학자 국적은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읽을 때 두 가지로 읽어요. 폴란드식으로 읽으면 만델브로트라고 있고 불어로 읽으면 뒤에 t를 빼가지고 만델브로라고 있고 그러죠.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는데 나는 그냥 만델브로트라고 읽을게요. 이 사람이 한 2년쯤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랙탈 기하학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학의 한 분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수학자긴 한데 조금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수학자라고 하면 이제 세상 일에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수식만 쳐다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수학자인데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통 수학자인데 이 사람은 워낙 잡다한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도 기웃기웃하고 생물학에도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이러면서 이제 온갖 곳에 이렇게 관심을 보였어요. 이제 그 다른 수학자들한테서는 이제 수학자가 뭐 저래 하면서 이제 이단 취급을 받았죠.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다양한 현상에서 프랙탈 구조를 발견하고 프랙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랙탈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이 만델브로트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어디선가 그 본 그림일 텐데 수학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게 뭐 복소수 평면에서 뭐 얘를 반복했을 때 무한대가 되지 않는 점들의 집합해가지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로 돼 있는데 근데 그림은 이거예요. 그냥 바퀴벌레처럼 생긴 이 이상한 그림.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걸 다 모아놓으면 이런 노란 점이 되는 거거든요. 노란 부분이 되는 건데 이게 근데 이 옆을 보면 여기가 사실은 그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거를
경계가 어떻게 생겼나고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또 뭔가 굉장히 막 이상한 것들이 막 꼬불꼬불 달려 있잖아요. 얘가 또 어떻게 됐나 이거 보면 얘도 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계속 여기에서 또 작은 구조가 보이고 작은 구조가 보이고 아까 얘기한 바로 그 자기유사성에 의해서 보이죠. 그래서 이 경계는 딱 이게 경계다라고 딱 정해줄 수가 없어요. 워낙에 확대를 하면 할수록 계속 새로운 것이 튀어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무한히 확대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프랙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사실은 온갖 곳에서 프랙탈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프랙탈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얘는 이 십자가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십자가의 모양이 여기에도 있고 또 이 안에 또 있고 이 안에 또 있고 해가지고 계속 되풀이가 되어 있어요. 여기다 보니 사각형에 구멍 하나 뚫린 건데 이 사각형에 구멍 하나 뚫린 것이 여기에 구멍이 나 있고 여기도 구멍이 나 있고 여기도 구멍이 나 있고 이것이 계속 되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각형을 입체적으로 한 건데 정육면체를 내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도 쪼개가지고 거기 내부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제 프랙탈인데 이건 사실은 보면 번개처럼 생겼잖아요. 얘도 보면 사실은 이 전체 모양이 안에서 계속 반복돼 있어요. 얘는 그냥 훌륭한 나뭇잎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나뭇잎이 사실 정확하게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선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 안에서 사실은 이 구조가 계속 되풀이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한 프랙탈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면 이것도 프랙탈이죠. 삼각형에 또 삼각형에 또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있으면 여기 걸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요 흰 부분을 다시 또 나눠가지고 여기다 검은색을 칠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걸 검은색을 칠하고 하다 보면 결국 이런 모양이 돼요. 또는 이런 사각형에서 시작해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사각형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색깔로 바꾸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모양에 별로 관계없이 이걸 계속 같은 모양을 되풀이하면 결국 이런 모양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그냥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연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코후곡선이라고 부르는 눈꽃송이, 그러니까 이게 눈의 결정 같은 건데요. 그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직선이 있죠. 직선을 3등분을 해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요. 그럼 여기 각각의 이 직선에 대해서 또 이걸 위로 올려요. 이렇게 이걸 또 하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눈의 결정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준 이 나뭇잎 이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거 이제 사실 고사리의 잎이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보면 누군가 굉장히 열심히 막 이렇게 하나하나 선 그리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걸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 선에 대해서 또 가지를 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선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를 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를 친 거죠. 이걸 계속 되풀이를 해요. 이렇게 하면 결국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규칙, 전체의 모습을 그 부분에다 계속 담는다고 하는 이런 간단한 규칙으로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그린 것처럼 보이는 이런 고사리의 잎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연히 뭐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우리 자연에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런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는 그 번개 모양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화산에서 분출되는 연기인데 연기를 보면 이 연기 모양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의 모양, 해안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토성의 띠인데요. 토성의 띠도 띠가 한 개가 아니거든요. 이게 띠가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띠의 간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목성의 표면인데 목성 표면에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적색 그 뭐 반점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백 년째 폭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 폭풍 그 목성 표면에 있는 이 무늬 모양을 보면 이게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그 브로콜리 늘 먹는 그 브로콜리가 정확하게 그런 모양이죠. 이 브로콜리의 한 부분을 보면 또 브로콜리 전체 모양이 있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 나뭇가지들을 보면 나뭇가지들이 아까 그 고사리 잎처럼 가지가 뻗어나오고 거기서 가지가 또 뻗어나오고 해가지고 결국 전체의 모습이 부분에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보라 같은 것들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다 마찬가지로
전체의 모양이 안에 계속 반복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랙탈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건 이제 어떤 지방의 해안선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사실은 진짜 해안선이 아니고요.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근데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전체 지도에서 여기를 확대하면 여기고 다시 요 부분을 확대하면 여기고 이걸 계속 되풀이하면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요. 이건 시작과 끝이 없어요.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결국 처음으로 가는 거죠. 여기 한참 들어가다 보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이거 컴퓨터로 그냥 만들려고 한 건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안선 모양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지도를 남해안과 서해안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그 여기 이 해안선이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분석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거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풍경화인데 무슨 사진 찍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저 유명한 관광지의 무슨 사진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건 진짜 사진이 아니에요. 프랙탈로 만든 인공 사진이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누군가 뭐 유명한 화가가 이걸 막 일일이 막 물감으로 색칠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렇게 안 해요.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 이걸 삼각형 계속 되풀이하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면 지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런 산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뭐 뭘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뭐 화가가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또는 뭐 포토샵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색깔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색깔 변화시키라고 이렇게 프랙탈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이런 풍경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프랙탈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분야로 돼 있어요. 보면 그래 이제 프랙탈로 만든 이런 다양한 풍경화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영화에 쓴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강에 참석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했고요.